기후위기 과학특강 원인, 장래, 영향 그리고 대처 이런 전문가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원감 소장 이용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4일 우리는 그 9.24 기후정의 행동을 서울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힘차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아마 그레타 툰베리 이 청소년 기후활동가가 기후 파업을 하면서 촉발됐던 그러한 활동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201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 정의 행동 이러한 단체가 떠서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 기후 정의에 대한 문제가 좀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19년에 우리는 그 서울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13개 지역에서 7,500여 명이 모여서 한번 행동을 하고, 그 이후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올해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양극화에 대한 문제와 여러 문제들이 좀 부각되고, 이것이 기후위기와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식들을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올해 9월은 행동을 확산시키고 앞으로 기후 행동에 대해서, 기후 정의 행동에 대해서 여럿이 결의하는 그러한 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경북에서도 기후정의 비상행동 경북조직위원회를 제안을 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지난해 구준모 기후정의 활동가를 모시고 강연을 했었는데 11월에 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전문가가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우리 이사장님이신 유병재 교수님은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전문가가 계시다는 걸. 내부적으로 소통도 많이 되고 있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후위기 관련한 기후과학 전문가 토론회 김혜동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직접 소개를 하시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상청 기상연구관으로 계셨고, 그리고 현재 대구 환경운동연합 공동상임의장을 맡고 계시고 계명대 교수님으로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김혜동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한 10분 지났네요. 이 내용으로 좀 강연을 하면 한 3시간을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후위기에 관련한 자료를 찾으면 그 유튜브에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또 제가 하는 내용하고 또 차별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일 6시에 이 자리에 오기 힘들 텐데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래 가면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그것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혹은 직접 겪어보았던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국가환경교육센터 중심으로 전국에 17개인가 하는 센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교재를 좀 보급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응모해서 냈던 책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제가 책에서 다루었던 뭐 그런 얘기라는 거고, 앞에 제가 책에서 썼던 내용은 2020년에 오마이뉴스에서 기후 위기 문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한번 연재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이 와서 한 8개월에 걸쳐 가지고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묻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른 걸 조금 더 보충해서 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책은 신문을 보듯이 일반 신문 보는 독자들 중심으로 했으니까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의 그 지식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이런 그 순서대로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다뤘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후 위기 하는 것도 그 지구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가 아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많이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지구 환경이 너무 많이 훼손됐다. 지구가 아프다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아프다 그런 얘기죠. 지구가 많이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아픕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얼마나 아픈가 이게 대해서 그 유엔 산하에 있는 유엔 환경 개발에서 나온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세계 기상기구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금년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포항에서도 이번에 흰남노 와서 많이 겪었죠. 그런 얘기를 소재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넵은 그 1972년인가요? 발족한 지가 그 정도 되고, 전 세계 그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매년 보고서를 내고 또 5년에 한 번씩 종합 보고서를 냅니다. 저것은 이제 2021년에 나왔던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종합 보고서 5년에 한 번씩 내는 그 보고서입니다. 그 원래 제목은 자연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뭐 그런 내용이고, 부제가 우리가 자연을 너무 과도하게 착취해 왔다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이 얼마나 위기인가, 전체 뭐 기후 변화 문제,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생물 다양성이 많이 훼손돼 가고 있다. 그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들이 멸종으로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보고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 다양성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매년 약 900만 명 정도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조기 사망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느냐 하면은 매년 100만 종 이상의 동식물 종들이 멸종당하고 있다. 지구상에는 종이 얼마나 많으냐 사실 셀라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종이 정말 100만 종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거를 셀라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통계적 기법 이런 걸 동원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런 정도로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수천만의 종이 있는데 매년 100만 종 정도씩 종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종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불덩어리 지구였고, 그 다음에 약 30억 년 전에 처음으로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질학자들, 지구환경과학자들은 한 5번 정도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6번째 대멸종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다. 그리고 과거 5번보다도 지금이 더 빠른 속도로 종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내 평생에 이렇게 물질이 풍요롭고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는데 무슨 멸종이야 이렇게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존하고 있는 상당수의 종들은 열대우림에 있고, 열대우림 중에 아마존을 포함한 열대우림이 매우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게 있겠구나라고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뭄, 수질오염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추가 사망이 한 180만 더 늘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중에 여성이 80%,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 EBS 이런 데 보면은 그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보면 완력이 강한 남자들보다는 육체적 힘이 약한 여성분들, 그다음 어린 아이,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피해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부자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보듯이 환경 문제도 결국은 뭘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이 부자 나라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는 역시 약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양극화 문제가 우리 국내적으로도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데 절대 빈곤 인구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영양분, 칼로리 이것을 돈이 없어서 만족 못 시키는 인구 이것을 절대 빈곤 인구라고 하는데 이게 약 13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구 환경이 나빠졌는가 하면은 첫째로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 생산을 하려고 하면 공장에서 옷감을 만든다든가 옷을 만든다든가 뭘 하든 간에 인간은 원료는 자연으로부터 가져오고 그것을 조립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물건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가져야 되니까 그 과정이 자연을 훼손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만든지 간에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처리하느냐 하면 자연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각을 해서 소각을 하면 공장 굴뚝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나가죠. 그게 이제 자연의 정화 기능 범위 내로 내보내면 환경 기준을 만족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내보내기 시작하면 자연에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쌓입니다. 그럼 그게 대기오염이고 물에다가 자연이 정화 기능 이상으로 많이 내보내면 수질 오염이고 땅에다가 보내면 토양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나무를 많이 베어와야 이런 것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무를 많이 베면은 자연은 이 오염물질 이런 걸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잃게 되는데 그렇게 약화된 자연에다가 우리는 처리해 달라고 더 많이 맡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은 우리가 정화 기능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쌓여가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적게 생산하고 적게 쓰는 그런 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아나바다 운동 하면은 되느냐, 경제가 되느냐는 건데 코로나 시대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엄청 많이 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안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이거 가지고 소비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재난지원금 줬을 때 몇 달 안에 다 쓰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소비를 하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이 주류 경제학, 경제 성장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산업 자본주의의 원인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년 5% 이상의 경제 성장, 노동 생산이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껴 쓰고 뭐 이래서 물자를 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정도의 양을 계속 재화를 생산하려고 해 나간다면 노동자들은 매년 5%씩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노동 생산성이 5%씩 개선되니까. 그러면 이 실업자가 계속 쌓여요. 그러면 그런 사회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기술이 진보돼야 되고 소비가 증가해야 되고 이게 3대 축이라고 하거든요. 이 3대 축 중에 하나도 무너지면 존재할 수 없는 게 산업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 된다라고 유네스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후위기 문제를 전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대두시킨 제임스 한센 박사 같은 경우도 미국 상원에 가서 우리가 탄소 많이 배출시키고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 상원 의원들이 그러면 대책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임스 한센이 얘기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 경제 성장에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 말 결국 산업자본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IPCC 보고서를 작성하러 가는 전 세계 과학자들도 결국은 이제 6차 보고서를 만들 때도 결론은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빨갱이처럼 뭐 공산당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가 우리나라 사람 금방 뛰쳐나오는데 이 세상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조합주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산업자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한 거는 사실 그래 오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을 뿐인 거고,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산업자본주의,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 이걸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어떤 해결책도 없다. 우리가 9월 24일 날 뭐 강화문 다녀오고 했지만, 제가 대구에서 이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거 기후정의 행동 뭐 이것도 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 중에 결론은 저거라는 거죠. 우리가 산업자본주의,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경제에 대한 집착, 우리나라는 특히 심하잖아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 어떤 답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측정의 실패.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지구온난화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럼 대기 중에 탄소가 많아서 그럽니다. 얘기하잖아요. 탄소가 왜 많은데 그러면은 화석연료를 많이 떼서, 그 화석연료를 왜 많이 떼는데 그러면 그게 싼 에너지니까 이렇게 답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화석연료는 대기 오염물질도 만들어서 대기 오염도 일으키고 미세먼지, 석탄발전소만 막 만들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지구온난화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류에게 매우 해로운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에서 제재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그게 비싼 에너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싼 에너지로 만들고, 우리 환경에 덜 해로운 재생에너지라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비싼 에너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 시장에서 이 안 좋은 에너지원이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 탄소세, 환경세 이런 걸 도입해서 환경에 해로운 에너지에 세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비싼 에너지를 만든다.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 지금 EU에서 애당초는 2026년부터 시범 도입해가지고 4개 제품부터 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강화시켜가지고 2025년부터 시작하고 예행연습은 내년부터 이제 실제로 텍스, 관세를 거두는 건 아니고 그 행정 절차만 예행연습하는 거는 내년부터 하는 거고, 그 다음 2025년이 되면은 5월 29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부가가치세 1년에 한 번씩 몇 날짜 되면 내잖아요. 그렇듯이 이 탄소 국경세는 5월 29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1년 동안에 다른 해외에서 EU로 물건을 수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입업자가 그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대납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업자 그걸 자기 돈을 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출업자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5월 29일자를 경계로 그 EU에다가 납부하는 게 유럽의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EU가 하면 우리도 따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됩니다. 뭐 얘기하면 항상 뛰쳐나오는 얘기가 그나마 전기세 오르잖아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죠. 그게 바로 시장의 실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술의 에너지가 더 비싸지는 거죠. 이런 세제가 도입이 되면. 이런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고서 같은 건 내면 이렇습니다. 뭐가 문제이죠? 이렇게 하나 묻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구 환경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왜 왔습니까? 하면 이거 두 개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지구 환경 극복을 위해서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 지금 이제 특히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발전할 때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집가가 얼마냐, 이것만 생각하지, 그거를 자연을 보존했을 때 그 보존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 이거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지 말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 정당한 시장 조치는 금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정부 정책과 시스템 구축에 자연의 가치를 통합하라. 이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집값이 이제 막 폭락을 해서 야단인데, 문재인 정부 때 뭐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이 대책은 뭐냐? 뭐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나오죠.
그래서 서울에 3기, 4기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 어디 만드는데 들어가 보면 그린벨트, 농경지 훼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규모 아파트를 만들죠. 근데 왜 거기 짓는데 하면 서울 강남 서초동에 가도 아파트 질 때 땅 차고 넘치잖아요. 많이 있거든요. 가보면은. 근데 왜 그게 안 하는데 하면은 그 서초동에 재개발하기보다는 저기 가면은 땅도 싸고 그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을 그 보존했을 때의 가치 그거는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이제 그 도시개발하라. 그래서 가로 열고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고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허약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당 개선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학교 교육에서 프랑스에서 2019년부터 기후변화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그 교과목 내용은 뭔가 하면 왜 우리는 학교 급식을 채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을 만한 채식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고기로 단백질을 얻기보다는 콩으로부터 얻으면 그 10분의 1의 양으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식보다는 채식으로 이렇게 가면 농경지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아도 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화학비료라는 게 들어가면 그게 다 탄소 배출, 자연 환경오염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건 채식은 꼭 채식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로컬 푸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 푸드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사례를 들면은 학교 급식하는데 집에 있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먹이는 연습 이런 것도 오래전부터 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할 때 우리가 뭐 김치를 안 먹는다 된장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연습 안 시키니까 애들한테 시간 없다고 계속 뭐 햄버거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김치를 먹고 뭐 청국장을 먹고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슬로우 푸드 하는 것도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가정 식당에서 아까 로컬 푸드 얘기를 했는데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WTO 체제에 들어왔을 때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이 운동을 했어요. 그 로컬 푸드 운동. 최소한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우리 그 도시 인근에 있는 농촌하고 해서 생산한 걸로 공급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가로막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우리나라 농림부였습니다. 기억하시는 거죠? 농림부. 농림부 뭐라 했는가 하면 WTO 체제가 뭐냐?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갖다 차등대우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WTO의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로컬 푸드를 갖다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외국에 들어오는 식재료하고 차등대우다 이러면서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유럽 뭐 이런 데 보면은 레인보우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도시 학교가 있으면 도시 학교와 시골에 있는 농촌들 사이에 자매 결연을 이렇게 맺고 그래서 농촌에서 로컬 푸드로 식재료를 가져와서 급식을 하고 그 나서 음식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은 시골로 가져가서 그걸 퇴비로 써서 유기농업을 하고 그리고 체험활동을 갖다가 바깥에 가서 하고 이게 거의 이미 2000년대 되기 전에 100%다 구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들다 보면은 완전히 백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사회인가. 그저 경제성, 돈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그런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사회가 좀 천박한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OECD 국가 중 경제 규모 7위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세계적 리더 뭐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허약한 사회인가. 이걸 우리가 좀 뼈저리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농업 부분도 보면 우리나라에 비닐하우스가 무지무지 많잖아요. 하우스가. 그 안에 그거 유지하려면 그 안에 지력을 엄청나게 빼먹어야 되죠. 그게 지속 가능 농업이 아니죠. 업도 보면 우리 가두리업 많이 하는데 물고기 먹여주고 나면은 밑에 내려가는 게 반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수메타 음식 쓰기가 쌓여서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더러워서 물고기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한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싹쓸이 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부양극화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온실가스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지구 온도의 장기적 변동 지금 상은 어떤가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 얘기하고 여름철이 되면 전 세계 지도를 갖다가 막 벌겋게 칠해놓고 그 중간에는 막 검은 색깔까지 해가지고 지구가 불덩어리 지구가 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너무 뜨겁다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 지구는 그렇게 뜨거운 상태인가 얘기인데 결론은 보면 이게 이 46억 년 정도 지구 나이가 되지만 5억 7천만 년 이전 거는 몰라요. 이게 지구 환경이 어땠는지. 왜냐하면 화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이 발굴돼서 그 화석을 통해 가지고 5억 7천만 년 전에 지구 온도는 얼마였을까? 이때 비는 얼마나 왔을까? 이걸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고생대 시대 5억 7천만 년 정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 가지고 요게 이제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제4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지구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로 기간이 긴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길게 표현한 겁니다. 요 6,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4기 신생대는 대단히 짧은 겁니다. 실제로 시간 길이만큼 길이를 한다면. 그래서 들다 보면 지구의 5억 7천만 년 전에 지금까지 한 85%는 지금보다 온도가 10도 정도 높았습니다. 지금 지구 온도가 14.2도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구 역사에서 지금의 지구 온도는 어떤 시기입니까? 굉장히 온도가 낮은 시기입니다. 온도가 높은 순서대로 순서를 쭉 세우면 최하위 15% 안에 드는 매우 온도가 낮은 시기다. 그리고 지구 온도는 이게 정상이 어떤가 하면은 온도가 매우 높은 시기가 나타나다가 가끔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빙하기죠. 그리고 다시 온도가 복원돼. 그다음 온도가 가다가 또 한 번 훅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럴 때 대멸종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 중생대 공룡 또는 백악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세 하락기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죠. 그 사실 이게 길게 해놨지만은 요 정도 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좁은 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 기후를 나눌 때는 빙하기와 온난기 두 개로 나눕니다. 먼저 크게는. 그럼 온난기는 뭐냐 하면은 만년설이 존재 안 하는 시기. 1년 중에 여름이 되면 얼음이 다 녹아버리는 시기. 이때를 온난기라 얘기를 하고 만년설이 존재하는 시기를 빙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빙하기죠. 지금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안에서 온도가 높았다가 낮았다, 온도가 낮았다 이렇게 합니다. 꼼짝꼼짝하죠. 그래서 요 중에 온도가 높은 시기를 간빙기라고 얘기를 하고 온도가 낮은 시기를 한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빙하기 중에서 여기 간빙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이 온도가 딱 나타나면 이 온도의 종속 변수예요. 이 기후가 딱 어떤 기후가 딱 정리되면 거기에 맞는 종들이 나타나서 번성하다가 또 다른 기후가 나타나면 앞에 있던 종들은 거의 다 멸종해버리고 또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번성기를 누렸다가 또 사라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요 간빙기, 요 아주 짧은 시기에 빙하기 중에서도 빙하기가 원래 이렇게 짧은데 요 안에서 꼼짝꼼짝 하잖아요. 요 중에 간빙기에 우리가 나타나서 살다가 사라져야 될 이런 어차피 우리는 찰나적인 우리가 아무리 지구 환경을 막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구 역사 중에 요 찰나에 속하는 요 짧은 시기에 살다가 사라져야 돼.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온실기체를 모아가지고 빨리 망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그 행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80만 년,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요 중에서 이제 아주 짧은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80만 년, 왜 80만 년이냐 하면 이게 인류의 그 조상들, 유인원들, 네안데르탈인 뭐 이게 쭉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빨리 태어난 게 한
근로가 한 100만 년 이런 얘기하는데 100만 년이 뭐 80만 년 아닙니까? 이제 지구 과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대충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예, 대충 하는 것이지 뭐 딱딱 자르게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게 80만 년이 되는데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이게 80만 년 동안에 요 높았다가 이게 이제 CO2 농도고 이게 온도거든요. 두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딱 보니까 CO2가 높을 때 온도가 높았다. CO2 낮으면 온도 떨어진다. 요거 하나 데이터가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CO2가 높아지는 것. 이 기간이 뭔가 딱 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일정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그죠? 이 몇 년입니까? 10만 년이죠. 그죠? 10만 년 정도 되면은 이걸 주기로 해가지고 대기 중에 CO2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계속 되풀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2가 낮았을 때 얼마인가 하면 한 17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가 높을 때 보면 기껏해 높여서 봤더니 275 되겠죠. 그러니까 한 100 ppm 정도로 진폭 운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높았다가 다시 높아질 때까지 10만 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았다가 높아질 때까지 한 5만 년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이거는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과 관계 없잖아요. 이게 없어도 지구에는 이 CO2가 증가했다가 낮아졌다 하는 이런 주기 운동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자연 변동이고 이거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CO2가 낮았다 높았다 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변동할 때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제일 낮았다가 제일 높아질 때까지 100 ppm이 증가할 때 5만 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CO2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1958년도에 하와이의 마우나우 산 꼭대기 3,200m 정도의 그 꼭대기에 CO2를, 이산탄소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망을 딱 구축했습니다. 그때 314였거든요. 그래 지금이 2022년이고 지금 아직 CO2 공식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아마 422나 23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60년 사이에 420 빼기 310 해도 110이죠. 그러니까 불과 60년 사이에 110 ppm이 변한 겁니다. 이거는 지구 역사에서 나타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온도도 똑같이 온도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게 변동을 했잖아요. 이때 과거에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1000년에 0.1도 정도의 비율로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변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년에 1도. 그러니까 그 빠르기가 무지무지 빠르다. 그러니까 이 급변하게 되면 생물종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변해도 약간 변해야 아래쪽에 뜨거운 데 있다가 지구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 살 수 없겠구나 그러면은 씨앗을 좀 북쪽으로 혹은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퍼뜨리면 퍼뜨려간 씨앗이 새로운 곳에 온도가 더 낮은 곳에 가서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거는 죽고 그리고 새로운 서식지가 만들어지면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서식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서식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빠르게 온도가 변해버리면은 나무가 더 서늘한 쪽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무가 사라지면 그걸 서식 공간에 했던 동물들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구온난화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물으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을 미티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완화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과거에도 지구 변화가 이렇게 있었지만 옛날에는 매우 완만한 변화를 했는데 지금 너무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기체를 줄여가지고 온난화가 되더라도 좀 천천히 가게 하자. 얼마나 천천히? 그러면은 나무가 기후 천이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것만은 나무가 씨앗을 북쪽으로 혹은 고위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리는 1년에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맥시멈을 만족시키려면 10년에 0.05도의 비율로 온도가 상승해야 돼요. 그러면은 10년에 0.05도면 100년이면 얼마입니까? 0.5도죠. 이게 바로 파리 협정에서 1.5도 시나리오입니다. 예, 2015년에 우리가 파리 협정이 맺어졌고 현재 이렇게 하면 2014년을 얘기하고 2014년까지는 산업화 이전은 산업혁명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평균 온도 여기서부터 이미 1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금세기 말까지 추가적인 온도 상승을 0.5도 이내로 막자
그러니까 그러면 2015부터 2100이면 85년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퉁치면 100년 아닙니까? 100년 동안의 온도 상승을 0.5도가 넘지 않도록 하자. 이게 바로 식물 천위 속도를 넘기지 말자. 그 약속에 하고 거의 같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온도가 CO2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는가 하는 그 설명인데, 이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 풍화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풍화작용. 풍화작용을 통해서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심해로 들어가는 이런 역할이 왕성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화산활동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산활동은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은 지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10에서 20km 들어가면 마그마층이 나타나는 거죠. 지각층, 우리가 말하는 딱딱한 땅은 한 바다에 들어가면 8km고, 그 다음에 대충 이런 땅에서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멘털, 물컹물컹한 온도 30도가 되는 불덩어리 지구가 있습니다. 그 위에 6개의 판이 놓여져 있고, 그 판이 뭉쳐졌다 흩어졌다 뭉쳐졌다 흩어졌다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그때 이 판의 움직임이 심할 때는 판이 가다가 탁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번쯤 지각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또 지각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잠할 때는 화산 활동을 통해서 CO2가 대기 중 나오는 것보다는 풍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대기에 배출했던 CO2가 다시 땅으로 들어가는 게 더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류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뭐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가 한 250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진작 좀 알아가지고 좀 대기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래 애 안 먹을 텐데, 왜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걸 못했을까? 이런 우리 조상들에게 뭐 우리 조선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좀 못했을까 하는 그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3,000만 년 전에 영구 드라이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이게 영구 드라이아스이냐 하면은 이 꽃이 드라이아스입니다. 드라이아스가 지구상에 널리 퍼졌다. 지구상이라 하지만 유럽 대륙하고 북미 대륙 이쪽으로 이 꽃이 확 퍼졌습니다. 근데 이 드라이아스는 매우 온도가 추운 곳에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유럽 대륙 전부하고 아메리카 대륙, 북미 대륙을 쫙 덮었으니까 그 지역에 거의 소빙하기가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지금도 동일緯도에서 고緯도에서 유럽하고 아시아 대륙을 우리나라가 살면 이쪽에 보면 시베리아가 북위 한 50도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옆으로 쭉 가면은 스코틀랜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라는 개념하고 시베리아하고는 우리가 개념이 딱 다를 겁니다. 이쪽에는 얼음 덩어리고 저기는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거고. 그래서 연평균 온도로 보면은 유럽이 한 5도 정도나 더 높아요, 온도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멕시코 만류가 저 적도에서부터 북위 85도까지 올라옵니다. 저 대서양 쪽에는. 근데 이 태평양 속에서는 쿠로시오 해류가 그 멕시코 만류 같은 건데 올라오다가 일본 열도 밑으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적도 쪽에 뜨거운 열을 태평양에서는 고緯도를 못 가져오니까 동토이 땅인 거고, 유럽에서는 저 북극권까지 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 노르웨이 이런 데도 유도 60도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핀란드 이런 데 60도 되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난류가 그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가기가 그까지 왜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린란드 앞바다에 해수가 거대하게 냉각이 돼가지고 침강을 합니다. 물이 냉각이 되면 무거워지잖아요. 그 무거운 물은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물이 깔아앉기 때문에 그러면 수위가 낮아지죠. 그럼 낮아진 수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물이 밀려오죠. 그게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 말고 위로 올라와요. 근데 이게 만약 그랬으면 그린란드 앞바다에 물이 만약에
무거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 물이 깔아지지 않을 테고, 그럼 멕시코 만류가 올라올 수 없고, 멕시코 만류가 안 올라오면은 유럽도 아시아 대륙의 시베리아 대륙처럼 동토의 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해수 밀도가 안 커질 수 있느냐 하면은 냉각이 안 되든가 아니면 거기에 염분 농도가 낮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지질학적 조사를 보면 요즘 그린란드에 빙하가 많이 녹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도 이랬다는 겁니다. 이 전에 보면은 온도가 굉장히 온도 상승 속도가 빨랐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랐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 앞바다에 빙하가 엄청나게 녹았고 그게 그린란드 앞바다로 흘러가면서 염분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침강류가 안 생겼고 그래서 멕시코 만류가 안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빙하기가 와버린 거죠. 이걸 가지고 영화화한 게 엘고의 투모로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질학적 증거를 찾아보면 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영거라는 말은 붙은 거는 YOUNG, 영 있잖아요. 그것의 비교급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랭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빙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녹잖아요. 올해 보면은 큰 수영장 720만 개 분의 빙하가 녹아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바로 영거 드라이아이스 시기에 있었던 게 재현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면은 그 사람들이 이때도 우리 직접 조상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태어난 지도 짧게 한 4만 년 이상 되니까 이때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그 추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오면은 13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1900년까지 또 온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로서는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온도가 높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소기후, 최적기 이런 얘기를 하죠. 온도가 높다는 것은 행운이고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 여름철 보시고 여름철에 우리 만약에 폭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냉해가 있다 칩시다. 그 중에 둘 중에 한 개 선택해 얘기하면은 뭘 선택할까 하면은 그러면 폭염을 선택할 겁니다. 그죠? 폭염은 하면 우리가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뭄 끝에 풍작 없다. 왜냐하면 쌩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노력하다 못해서 물을 길어 오던지 간에 해가지고 농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하여튼 소출이 있어요. 근데 여름철에 냉해가 딱 오르면은 완전 쭉정이 돼버리죠. 그게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 됐을 때, 그죠? 완전히 95% 벼가 완전히 소출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굉장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게 최근까지도 이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구에 살고 있던 과학자들의 모든 관심은 지구에 온난기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머릿속에 없는 거고 또 초빙하기가 오면 어떡하냐? 이게 연구의 대상이었고 그것이 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을 못했다는 겁니다. 배경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최초로 예언한 아레니우스, 이 사람도 뭐 노벨 화학상을 탔던 아주 석학인데 이분도 역시 지구에 다시 소빙하게 오면 어떡하나 이 문제에 몰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계산을 해봤다는 겁니다. 지구에 이 사람 화학자니까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 이런 건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 당시보다 한 2배로 높아지면은 온도가 어떻게 변할까? 그 다음에 이 당시 1900년도보다 이산화탄소가 반으로 줄면 어떻게 될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온도 변화가 한 5 내지 6도 가까이 온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아주 계산을 잘한 거죠. 슈퍼컴퓨터 이런 거 없이도 이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정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을 많이 떼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대기 중 이산탄소가 올라가고 있다. 그것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한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넓어진다. 그 다음에 추위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산탄소 올라가는 양이 너무 적다. 그래서 좋은 세상은 빨리 안 올 것 같다. 이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잘 알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거는 이렇게 반대로 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이 딱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계속 추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눈치를 못 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앞에 보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에서 지구 위기 시대로 이게 아우렐리우스 그 CO2가 증가하면 지구 온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밍의 얘기다. 지구 온난화 문제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빙하기 도래 연구 심체인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레니우스가 이거 이제 논문으로 냈고 출판이 됐으니까 다른 학자들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때 모든 학자들은 빙하기 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1938년도에 스튜어트 카렌더라는 이 사람 책을 보면 가끔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전기기관차 수리공이니까 이 무학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는 아닌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뭔가 이게 주변 걸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대기 중에 이산탄소가 증가하고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그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기상학회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때 과학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 공부하는 사람과 외국하고 이 차이가 뭐냐를 묻는다면 우리나라 두뇌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는 뭔가를 잘 기억하도록 뇌가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잘 잊어버리도록 필요 없는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잘 잊도록 그러니까 CPU가 있고 저장 장치가 있으면 저장장치를 빨리 내려보내고 우리 쪽에 그 금방만 써먹을 수 있는 CPU는 아주 이 앞에만 이게 잘 추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할 때 시험 딱 들어와가지고 시험 할 때까지만 머리에 딱 놓았다가 그 순간 딱 그냥 없애버리죠. 그래서 저도 학교 공부 학생 가르치다가 다음 학기 가서 새로운 과목 하는데 지난 학기 우리 이런 거 배웠지 하면은 그대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요. 안 배웠다 하는 무조건 안 배웠다 한다고. 그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치고 나면은 3년 동안 싹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그래 나오고 나면 나중에 방송에서 뭐 과학 얘기 이런 거 나오고 나면은 아이고 안 배웠다 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 없다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추어 이런 거 기상학자들도 많이 있고 아마추어 전문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추어 지질학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과학적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책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저걸 아마 외국에서 냈으면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팔 리가 없죠. 이게 이제 차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1965년도에 이 마나베 그 일본 동경대 조교수를 하다가 1960년도에 MIT 대학에 스코틀드에 갑니다. 스모그린스키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 사람을 초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5년 동안 처음으로 대기 대순환 모델을 수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해서 논문이나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당시보다 지구 온도가 2배로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지구 위치에 따라서 2 내지 6도 정도 온도 상승이 나타난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까지도 보면은 글로벌 워밍 얘기죠. 온도가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탄소가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변할까? 이게 이제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당시 미국에는 존슨 대통령 시기였는데 이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백악관에서도 대책팀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면 지구 온도 상승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들어갔는데 대안이 뭔가 하면 이때 나왔던 게 그래서 화석연료를 적대되고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이 뭔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주의가 막 불타올랐던 겁니다. 2차 대전 때 우리가 원자력 폭탄도 만들었지 뭐 그 이후에 기술 발전이 눈부시니까 과학 기술자들한테 돈만 주면 연구비만 주면 이놈들이 막 뭐든지 다 해결 다 해낸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게 우리 기후공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후공학.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많이 들어오면 지구가 뜨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이 햇빛을 차단시켜 가지고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보자든가, 그 다음에 바다 저 심해에 있는 물, 차가운 물을 표층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 보자든가, 혹은 성층권에 미세먼지를 갖다 주입시켜 가지고 그러면은 먼지가 많으니까 햇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수백 가지 되는 기후공학이 있는데, 뭔가 우리가 과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구 온도가 안 올라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플랑크톤의 있던 활동도 이런 것들을 막 높여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흡수해 가도록 하고, 그래서 뭔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자. 그래서 돈을 갖다가 무지무지하게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공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후공학적 방법 중에 실제로 이거 적용하면 되겠다 싶은 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이게 좋은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하는. 그렇지만 그걸 하게 되면 지구 환경에 얼마나 큰 피해가 올지는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제임스 한센이라는 사람이 1981년도에 이 사람이 미국 나사 고다드 연구소에 있었는데, 이 양반이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수치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역시 이제 지구의 이산탄소가 한 2배 정도. 뭐 이게 수치 모델하는 사람도 항상 더블 실험을 많이 합니다. CO2가 지금 정도 농도일 때하고 지금보다 2배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고 3배로 증가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한센은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빙하는 얼마나 녹을까, 그래서 해수의 상승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농경지에는 어떤 피해가 올까, 계절 변화는 어떻게 될까, 태풍의 규모는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기후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투고를 해서 기고가 됩니다. 한 6페이지짜리 되는데, 그걸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진척이 되면 지구에 어떤 기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그 지식하고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센이라는 사람이 1980년도 그 논문을 내면서 또 많은 과학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만 1981년도만 하더라도 어떤 일인가 하면 지구의 온도는 1937년, 8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1983년, 3, 4년까지 대세 하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마나베라든가 이런 일부 뛰어난 사람들만 지구온난화 문제를 얘기를 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에 소빙하기가 온다. 여기에 역시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왜 소빙하기가 오느냐면 온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죠? 이렇게 쭉 간다. 그래서 이게 왜 온도가 이렇게 40년 가까이 이렇게 쭉 떨어지느냐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지구에 전쟁 끝나거나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 발전이 막 되고 있어. 그러니까 공장이 확 돌아가니까 꿀떡을 통해서 막 매연 이런 게 나오죠. 매연이 나오니까 대기가 혼탁해져. 그리고 사람들이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이게. 고기를 또 좋아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를 너무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지 만다 흙도 막 올라가고 공장 굴뚝에 매연도 가고 그래가지고 대기의 혼탁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떨어지고 있고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1982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타임지에도 그런 화제였고, 책들도 서점에 가면은 지구에 빙하기 온다는 게 많이 쌓여져 있었고, 그거 읽고 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러다가 이제 8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지구 온도 갑자기 피크치를 찾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폭염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상훈에서 이 사람을 부른 거죠. 왜 불렀냐면, 이 사람이 체인지, 클라이미트 체인지에 관련된 논문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설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부를 때는 제일 우수한 사람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제일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갔고, 이 사람이 88년 5월 달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사직신이 수치 모델로 나온 결과를
이온단을 쫙 보여줍니다. 온도를 과거 100년 동안 수치 모델로 계산하면 지구온도는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보여주고, 그러면 관측 결과는 어떻습니까? 딱 보여주는데 수치 모델 결과하고 실제 관측 결과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 미래에 앞으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럼 거기 끄떡거려질 거 아니에요. 과거에 다 맞췄으니까. 전쟁집에 갔는데 딱 보는 순간만 다 알아, 그냥. 니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니는 앞으로 뭐 됐네. 이러면 금방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센을 불러가지고 보니까 그죠. 이의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거야, 이게. 그래서 하원에서 상원에 이것들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은 뭡니까? 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욕구를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자본주의의 본산이 미국이고 그 중에 핵심이 미국 상원인데 이 사람이 뭐라 했겠습니까? 지구 온난화 과격론자라. 얘는 뭐 못쏠 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게 끝나고 거의 여름에 LA 폭염이 팍 온 겁니다. 이게. 그래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알만하잖아요. 상원에 정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보니까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유명 언론이 일면 톱으로 다 다뤘고, 그래서 한센이 그 얘기예요. 자기 평생에 기후 기상학 문제를 가지고 저런 요소의 언론이 일면에 글 실어주는 거 처음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시민들도 얘기를 이제 교육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런 얘기하는 이것만 교육이 아니고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노출시키는 거. 이것도 좋은 교육인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같은 것도 보면은 해외의 경우에는 거의 중계방송하다시피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2021년 글래스고 COP26 회의가 엄청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근데 보면은 엉뚱한 대통령 후보들 예선하고 이런 거는 막 신문을 다 발라버리고 글래스고 회의는 저 뒤쪽에 가가지고 쪼잔하게 이제 얘기하고 만다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가지고 있던 한계고 우리가 언론 개혁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꼭 정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해야 줘야 될 내용은 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한 개구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해외 언론 이래 보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해외 뉴스가 태반을 차지하고 자국 뉴스가 작습니다. 누가 사기를 쳤니, 누가 죽었니, 이건 이 얘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뭉틀입니다. 제가 KBS, MBC 이런 데 시청자 위원을 다 해봤는데 내가 가서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 이거 뉴스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보도국장님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교수님 뭘 모르고 합니다. 뭘 모르냐 하면 시청률인데 뭔가 자극적인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교수님 얘기하는 식으로 해외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뭡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그래서 아무 시도해 봤냐고 그러면 아무 얘기는 안 해요. 시도도 안 해봐놓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민들에게 올해 LA가 왜 그렇게 폭염에 시달렸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렇다고 대부분 답을 다 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IPCC가 창설이 된 거죠. 그리고 IPCC가 1988년도 만들어지고 나서 1990년도에 1차 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한 5년에서 7년 사이로 계속 보고서를 내서 가지고 작년에 6차 보고서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할을 하게 사람이 제임스 한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IPCC 보고서를 낼 때 글로벌 워밍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공식 용어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클라이메이트 크리시스라는 용어도 요즘 많이 쓰지만 아직까지 국제 공식 용어는 클라이메이트 체인지가 됩니다. 그게 그 용어가 온 것도 제임스 한센의 공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이 노력에 대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이제 격려 이런 게 옵니다. 노벨상, 상 중에 제일 좋은 게 노벨상이죠. 그래서 2007년도에 엘고어하고 그 다음에 이게 IPCC에 공동으로 노벨상을 노벨 평화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기후학자들 3명에게 노벨상을 줍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마나베라는 사람입니다.
마나베가 이 상을 노벨상을 받으니까 일본에서 언론들이 야단 났습니다. 이 두뇌 유출이라는 거죠. 일본에 있었으면 동경대 교수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일본에서 노벨상 받는 건데 이 사람이 미국 국적이니까 미국 노벨상이 되버렸죠. 그래서 악바비 뭐 이래 얘기 나오니까 사실 마나베 이 사람이 1990 제가 일본에서 동경대학에서 94년에 학위를 받았는데 93년도에 귀국을 해가지고 요코하마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공동연구소를 만들었는데 3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뭐 했는가 하면은 그 바다에 아열대 해역에 가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적어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니까 대기중 이산화탄소 많이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적을까를 알아보니까 철분이 적은 거야. 그래서 철분을 이렇게 공급해주면 플랑크톤이 정식할 수 있고 그러면 대기중 이산화탄소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핵심으로 하는 프론티아 연구소를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몇 년 못 버티고 3, 4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나이가 90 몇 살인데 지금도 교수죠. 우리나라 보면은 정년보장 교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년보장 아닙니다. 정년보장은 테뉴어를 받으면 그만두는 거는 그 받은 교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사표 낼 때까지 그대로 그냥 교수 역할을 준다는 그게 이제 테뉴어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테뉴어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언론하고 얘기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이 1960년도에 미국에 가서 5년 동안 자기는 아무런 업적을 낸 적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연구 프로포자를 써본 적도 없다. 그렇지만 자기는 연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하고 싶으면 백악관의 고위자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무관 만나기도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자기 체질이 일본 체질이 아니어서 나는 미국 갔을 뿐이다. 이렇게 한 적이 마이니지 신문에 언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일본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보다 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기후 위기 있잖아요. 그 존 홀더런이라는 2007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후 비서관 했던 분입니다. 이 양반 얘기가 지금 이제 이상 기후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 심각화됐고 인간의 적응 한계를 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온난화, 워밍, 그 다음에 체인지. 정치인들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체인지잖아요. 그죠? 개혁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이미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로 설명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붕괴, disruption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후 붕괴, 기후 위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인간을 포함한 이 지구상의 그 당대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은 기후에 종속된 수다. 그 기후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얘기했잖아요. 기후가 바뀌면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가 붕괴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인간하고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그 기후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붕괴라는 것이. 붕괴는 기후가 붕괴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기후 때문에 붕괴되고 있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붕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붕괴라는 용어가 글씨가 똑같은 의미인데 파리 신규 체제가 이게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다 보니까 우리가 탄소 수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상행동을 촉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어다 보면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 얘기할 때 처음에는 워밍에 관심이 있었고 온도 상승의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임스 한센 시대에 오면은 기후변화, 다른 해수의 상승이 어떻게 되고 이런 지구 온도 상승이 지구 온난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관심이 대두가 됐죠. 그게 이제 기후 변화,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시대고 이제 2000년대 후반, 2007년 이때가 되면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변해가는 기후 조건 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시대로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변천을 보면 기후위기 문제가 얼마나 급작스럽게 급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제가 옛날부터 기후변화 강연을 많이 했는데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
세상은 그렇게 왜 그래 어떻게만 봅니까? 세상에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지. 지구온난화가 그렇게 다 나쁘기만 하겠습니까? 뭐 좋은 것도 있으니까 좋은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나쁜 얘기도 해서 균형을 맞춰야지. 그렇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가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그 강연했을 때 이게 객석에서 보이는 반응 이것만 봐도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이제 급변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얘기죠.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 이게 파리협정은 퉁쳐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줄이고, 그 다음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국가 NDC 뭐 이런 것도 저 파리협정 이제 가져오라는 거는 2050년까지 어떻게 하고 이거 가져오는 얘기 아닙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얼마 줄일 건가 이거 가져오라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낸 것도 다 그거잖아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얼마 줄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반을 줄여야 돼요. 절반은. 그리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 그죠? 그다음 205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수지로 가자 이건데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건데 유엔기구가 국제기구 있잖아요. 이걸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합의를 잘한다.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실천을. 이게 있잖아요. 실천은 잼뱅이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보면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교토 오정수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법을 합의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거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가 2020년까지 11년이나 세월을 그냥 통으로 날려버린 거죠. 근데 코펜하겐에 가서도 세계에서 정상들이 많이 오고 한 3만 명 모였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나라도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필요로 했던. 그 전에 다른 G8회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우리 얼마 전에 약속해놓고는 코펜하겐에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의하자 얘기하니까 다들 발을 빼는 거야. 근데 그거 나서 가지고 제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얘기하잖아요. 2003년까지 BAU 기준 30% 줄이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 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게 이혜성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부의장이었거든요. IPCC에. 그래가지고 그 끝나고 나니까 이때 사람들이 묻더래요. 아니 너희 나라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약속을 가감할 수 있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리고 그건 뭔가 하면은 이명박 씨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국제회의에 오면 독재국가 빼놓고 나면은 그렇죠. 길어야 8년이고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제회의에서 하는 얘기는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얼굴만 빠지잖아. 그러니까 사인 딱 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나면은 책임은 다음 정권에 넘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제회의에서 왜 합의는 그렇게 잘하는데 실천을 못 하느냐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들어오면은 이거 무리한 합의를 갖다 앞 정권에서 했다라면서 책임 떠넘기고 그러고 계속 가는 거. 이게 이제 뭐 정도 차이일 뿐인 것이고 거의 모든 나라에 다 그렇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걸로 돌아오면은 이거는 IEA입니다. 세계 에너지 기구. 여기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경제 연구원하고 매년 국제 공동 연구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온 2020년도 보고서인데 여러분들도 에너지 경제 연구원 들어가면 이게 매년 나오는 보고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제가 하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IEA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우리도 보면 20년 장기 계획 이런 거 짜잖아요. 그 에너지 공급 정책 같은 걸 짜거든요. 20년 장기 플랜을. 그래서 그걸 분석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보면 IEA의 현 정책 시나리오, 요거 보면 신정책이라는 게 있고 현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 정책은 현재 그 각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20년 장기 플랜 이걸 분석해 보면은 요걸로 나온다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파리 협정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고 온실기체를 좀 많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혁신적인 안에 또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걸 분석한 게 신정책이라는 겁니다. 요 나오죠. 신정책 시나리오는 국가별 향후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이루어질 것을 가정한 전망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책대로 가면 이게 2017년까지는 실제로 나타난 거죠.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가스 여기까지가 화석연료잖아요. 화석연료 불과 7년 차이, 17년, 그건 20년, 17년 되죠.
이 사이 거의 뭐 더블로 다 늘었잖아요. 이게 온실기체가. 화석연료 사용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책대로 가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20년 장기 플랜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한 20년 장기 플랜이니까 40년까지 나오잖아요. 이때 보면은 다시 굉장히 많이 늡니다. 이렇게. 근데 신정책으로 가도 여전히 늘죠. 네. 특히 가스가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러니까 석탄으로 전기 만들면 CO2 배출량이 850g 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로 전기 1kW 만들면 그거 절반 정도 나오니까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석탄 발전을 줄이고 일단 가스 발전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이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보면은 2050까지 이거보다 전에 했잖아요. 이 앞에 있던 걸 반 줄인다 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이쪽으로 가도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국제사회에서 파리 협정을 맺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각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공급 대책을 보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유럽 사회 같은 데 보면 멸종 생명 저항이라든가 기후위기 비상기도 이런 데서 우리나라처럼 9월 24일에 우리는 평화 시위하고 왔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과격 시위로 가거든요. 과격 시위. 그 영국에도 뭐 멸종 저항에서 영국 의회를 갖다가 하원을 점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했던 게 이혼 너희들은 선거할 때는 뭐 기후위기 대응하고 뭐하고 좋은 소리 다 하는데 일단 뽑아만 오면 재선 3선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 기후위기 대응 이런 데서는 우리가 항상 배신한다. 그래서 이런 그 법안 만드는 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를 얻어내죠. 법안을 만들 때 기후위기 관련된 대응은 의원들하고 그렇게 멸종저항 이런 데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만드는 걸로 2019년부터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정부에서 맡겨놓으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시민운동은 과격운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후변화 하면 이제 이상기후, 정상기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상기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접하는 기후, 일상화된 기후, 이게 이제 정상인 거고, 비정상하는 것은 어그노말이니까 좀채 볼 수 없는 기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30년 안에 우리가 좀채 볼 수 없었던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상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평균이 있고, 과거 30년 동안에 평균이 있고, 그것을 표준 편차값이 있는데, 표준 편차를 벗어나면 어버노말, 그 안에 있으면 정상기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30년이냐 하면, 이게 이제 중위도에서 좀 문명화된 나라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겁니다. 대체로 한 30년간 공부하고, 30년간 사회에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살죠. 그래서 사회활동하는 그 30년. 이걸 이제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가 지난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30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적어놨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밀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굉장히 좀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핀 꽃인데 사막 하면은 토양 수분이 적어가지고 식물이 살 수 없는 땅, 이걸 사막이라고 한다. 이게 사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막에는 식물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속에 이 꽃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은 1년에 0.1mm도 비가 안 오는 해가 많아요. 그런 기가 뭐 한 2, 3년 있다가 비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비 한 방울 안 오는 곳도 있답니다. 그래도 이 씨앗들은 모래 속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비가 한번 쏟아지면 해도 모래니까 물이 금방 쫙 들어가고 그 다음 거기에 햇빛이 내리 쪼이면 토양 수분은 금방 사라지겠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열매를 모래 속에다 파묻어 놓고 다시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명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거죠. 사막 여행하다 보면은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이런 광경을 갖다가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꽃들에게는
그 이상 폭운이 뭐 이상 뭐 언덕 이런 것들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기후 변화가 결국 이제 이런 분쟁, 사회 분쟁도 일으킨다. 시리아 IS 나오고 하는 이 과정들도 보면 이 시리아가 그 초승달 지역이고 거기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옥한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식량 걱정이 없고 그러면 잘 살아가요. 근데 이때 보면 한 7년 정도 계속 가뭄이 이어졌고 그러고 또 이때 가면은 러시아의 가뭄, 냉해 때문에 밀 수출이 금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량이 부족하죠. 그렇게다가 이 시리아의 아버지에서 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그 아들 대통령이 또 폭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는 데다가 배까지 고프니까 그러면 이건 바로 밀란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25개 지역을 순서를 쫙 정하면 그 중에 13개 지역이 내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가 얘기했듯이 정치는 국민들의 배를 불려야 되는 거죠. 배가 불러야 사회가 안정되는 거지. 배가 고프면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 최근에 이상 기후 보면은 이게 세계 기상기구에서 얘기한 건데 이것도 보면 극한 기상 현상이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이게 과거에는 존재 볼 수 없었던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거의 매년 나타나는 이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2021년도 가장 심각했던 거 세 개만 꼽는다면 이 빙상 정점에 이게 해발 한 3,200 몇십 미터 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북극권이고 북극권에서 우리가 고도 1km 올라가면 온도가 6.5도씨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북극권에서도 해발 3,200m니까 적어도 20도 정도 더 낮아요. 근데 그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영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는 얼마나 온도가 높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60억 톤 이상의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다. 인간이 처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게 구테스 사무총장이 이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눈앞에는 바다 깊은 곳부터 산 정상까지 전 세계 생태계와 지역사회가 항폐화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산 정상이라는 게 이 그린란드 빙상 정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지만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도 폭염이 나타납니다. 마린 히트웨이브라 해가지고 대양에 어느 날 갑자기 온도가 한 2, 3도 높은 고온이 확 나타나가지고 이게 짧으면 보름, 길면 한 달 이상 고온이 딱 이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2도 정도 올라가나 떨어져도 육상 생물들은 견디죠. 잘 견디는데 해양 생물들, 수중 생물들은 온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온도 올라가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생물들 대부분이 그냥 멸종돼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웠던 게, 그죠? 이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 리턴시를 포함해가지고 북이 한 55도부터 해가지고 저 남쪽 지역까지 굉장히 폭염이 나타났는데 이 지역은 6월달 이때 온도가 16도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지역에 갑자기 이런 온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났을 때 전 세계 그 위대한 기후학자들을 26명에 7명을 WMO에서 파견해가지고 특별 연구를 시켰는데 그 연구자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기후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장래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다 했지만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 이 정도의 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학자들이 기후변화를 도대체 알고나 있는 건지 우리가 회의감을 갖다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심각하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의 역사는 가장 심한 홍수 피해, 독일을 포함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강우 강도가 170mm, 시간당 170mm,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140mm 와가지고 115년 만에 폭우였다, 강남 폭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보면 시간당 100mm는 보통 오잖아요. 얼마 전에 흰남노 왔을 때 포항, 경주 때도 그렇게 왔고 2020년도에 선진강 뚝 무너지고 박동강 무너지고 그 전에도 봐도 100mm는 쉽게 옵니다. 근데 유럽은
시간당 강수량 30mm만 와도 엄청난 폭우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바다로부터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높은 산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인데 시간당 170mm 비가 온 거죠. 그래서 독일을 포함한 그 인근의 도시가 물에 다 잠기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근데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는 발생은 선진국이 일으키고 피해는 개도국이 본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 전 세계 어떤 지역이든 간에 사고가 날 수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후위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이 기후위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 세대, 기성세대들이 만들었고 그 피해는 다음 세대가 본다. 그 세대 간의 형평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게 한 2050년이 되면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현 세대의 문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것도 우리가 뭐 심각합니다. 브라질에 한파 와가지고 커피 나무가 한 30그루 이상 죽었습니다. 그다음 올해는 그동안에 쌓아놨던 창고에 있던 커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옛날보다 더 많이 볶아가지고 이제 썬맛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원두값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완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거의 돈이 다 나서 내년에는 커피 나무 얻어 죽으면 이 효과가 우리나라 그대로 오고 커피값이 많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북미 속의 고온 얘기고 이게 이제 서유럽의 폭우 사건입니다. 이 지붕이죠. 이렇게 물 다 잠겨 버리는. 이것도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 지역에 이 정도 비가 오리라고는. 그리고 이제 빙하. 여기 보면은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강물을 이루죠. 여기 들어가면 아까 봤던 연거 드라이아이스 같은 게 다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나온 고온 사건 뭐 굉장히 이제 많은데 한마디로 원래 어떤 이상 기후가 있었느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하나만 얘기하러 간다면 때이른 고온 현상, 폭염 현상 이 얘기를 말하고 싶어요. 이게 3월 달에 인도 폭염이 대두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시끄러졌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인도에서 폭염이 온다는 거는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얘기 있잖아요. 그 산불 매년 나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불로 우리 얘기하면은 그래 몇 년도 산불인데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나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더운 지역입니다. 6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되고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가 안 오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5월 달에 정점인 거죠. 근데 원래는 3월 달에 일 최고 기온의 평균 온도가 34도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폭염 사망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해요. 때이른 고온 현상. 그리고 이게 쭉 이어졌고 인도에서는 밀생산 수출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2003년에 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열파가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3만 명 죽었고 그 다음에 2005년이 되면 모스크바 중심으로 폭염이 와서 5만 명이 죽고 2007년에도 죽고 이래가지고 유럽에 이런 어마어마한 폭염이 덮친다는 것도 이전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이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2003년에는 놀라웠고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에서 엄청나게 방송을 했지만 요즘은 그 정도 옛날처럼 그렇게 호들갑은 떨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익숙해졌어요. 폭염이. 그렇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도 전부 다 8월 달에 생겼던 폭염이라는 겁니다. 사고가 났던 게. 근데 원래는 5월 달부터 남유럽을 포함해가지고 폭염 특보가 내릴 정도 굉장히 이게 시작됐고 하지가 됐을 때 6월 21일 이 정도 됐을 때는 저 터키 저 위에까지 폭염이 덮치고 거기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앞에 직전까지 그 산불이 막 내려와서 야단을 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상징적인 건데 이게 보면요, 2050년 8월 한 이때가 되면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IPCC 6차 보고서도 있고 그러면 미래 기후가 이제 우리가 온실기체 저감 안 하면 이래 됩니다 하는 거 보면은 놀랄 정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에이 조금 뻥이겠지 뭐 이 정도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놀라운 거니까 이렇게 2014년에
이렇게 프리딕션이 2014에 가지고 2050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뭐 2022년 6월 18일인데 들여다 보면 이거보다 좀 낮은 지역도 있지만 더 높은 지역도 있고 뭐 어스피스해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까지 이 가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이 얘기했을 때 뻥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조금 과장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2050년이 아니라 2020년이고 8월이 아니고 6월 달에 이런 고온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보면 이게 고온, 가뭄 이렇게 고온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비도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 프랑스 제일 긴 강, 1000km 넘는 그 강이 다 말라 비틀어졌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원전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원전도 분산형을 하잖아요. 이게. 프랑스 그 세느강 옆에도 원전 만들고 다른 나라 곳곳에다가 원전을 분산해서 만들어 그 도시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 쓰거든요. 그러니까 냉각수는 뭔가 하면 강물이거든. 근데 원래 가물어 가지고 냉각수가 없어 가지고 원전을 못 돌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는 화력발전소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에다가 가스를 공급해주고 독일에서 전기를 화력발전을 해가지고 프랑스에 공급하는 이런 일이 원래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냈죠. 디셀도르프 일대에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호주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물난리가 또 생겼습니다. 이거 놀랍잖아요. 우리 강남에 하루에 400mm 와가지고도 저렇게 나라가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1500mm 와갖고 시드니 그러니까 시드니 놀라운 건 이게 7월 2일부터 5일이면 이게 겨울입니다. 그죠? 남반구 겨울에 이런 비가 왔다는 거죠. 예. 어쩌보면은 이것보다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이거는 여름이잖아. 여름에 1500mm 온 거하고 겨울에 700mm 온 거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막 기후가 들쭉날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장마가 아주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났는데 그게 이게 북유럽 쪽, 북미 대륙에 이게 고온화 현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적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쪽에 뜨거운 공기가 이게 밀고 올라와서 그래요. 밀고 올라오니까 사실은 위도 38도까지 내려가 있어야 될 차가운 공기가 북쪽으로 밀린 거죠. 그 밀린 공기가 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리턴시인데, 리턴시의 온도가, 요가 한국이에요. 일본이거든요. 보면은, 일본에서도 한참 남쪽에 있는 온도하고 같은 온도선, 이 온도선이라고 봐도 돼요. 이 정도로 이 지역의 온도가 높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공에 찬 공기가 덮어버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마가 제주도에 7월달에 넘어가지고 오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우량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공에 찬 공기가 있고 지상에서 태양 복사기를 받으면 뜨거운 공기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대기가 불안정하잖아. 그 뜨거운 공기를 위로 가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대륙 불안정으로 소나기성 강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강우량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여름철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장마 전선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소낙성 비로 많이 오는. 올해도 그렇죠. 그래서 기상청장이 올해 인터뷰한 거 보면은 금년 올해 계속 보면 장마 기간 동안에 내리는 비가 장마 전선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대기 불안정 때문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장마 이렇게 하면 6월 말에서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1년 내리는 강우량이 한 50에 60%가 집중해서 내리는 이걸 장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장마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8월 8, 9일 날 서울에 폭우가 내렸던 그 일기도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가을 장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을 장마. 일반인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가을 장마를 인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 우리나라에는 가을 장마가 없었거든요. 거의 사실상 가끔씩 있었지만 왜 그런가 하면 가을 장마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 이 두 개가 맞서 싸우는 세력이 이게 만나는 이게 가을 장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는 8월 15일 정도 되면은 말복 되잖아요. 그때 되면 이미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본 열도 이 남쪽으로 다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마 전선은 일본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큰 태풍이 생기잖아. 이 태풍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태풍은 당연히 일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지,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경우는 2000년대 이전에 왔던 가을 태풍은 1959년도에 왔던 사라오 태풍밖에 없다고. 근데 가을 태풍은 우리한테 오는 태풍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9월달, 8월달, 9월달이 되어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반도 기후는 어떻습니까 하면은 여름이 길어진다는 얘기 하죠. 여름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시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여기 보면 이 고기압이 있잖아요. 고기압이 있으면 이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공기 또 내려오죠. 이 차가운 공기가 막 내려오는데 북태평양 고기압도 강해. 이 둘이가 세게 강한 놈이 여기서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요거는 항해도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얘가 약했으면 이제 쭉 밀고 내려왔을 텐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딱 정체하면서 거기서 폭우가 쏟아졌던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생깁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이때쯤 되면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라면 비가 안 와. 그러나 이제 다음 주면 장마 끝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놀러 가야지 싶으면 장마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비가 막 쏟아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그 장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8월 이제 그 말복 끝나고 이때 되면 그때부터 9월에 걸쳐가지고 비가 쭉 많이 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태풍이 부과된 태풍은 여기 있다는 얘기는 또 공기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이 공기에 실려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는 거예요. 저기하고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을 태풍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굉장히 이게 세력이 강한 놈이 부딪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아주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요 지역은 폭우가 내리는데 약간 북쪽, 약간 밑에는 안 내립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죽을 맛이죠, 이게. 그리고 이런 비는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이동해 오는 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이게 이 전선을 볼 때 이게 만나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겠다. 그리고 대충 어떤 지역에 형성되겠다까지는 알지만 이게 몇 시부터 만들어질지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지역에 이게 놓일지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예비 특보를 내서 이런 지역이 아까 그 서울에 비 왔을 때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비가 많은 곳에는 500mm 이상 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상청 예보를 냈거든요. 그건 이제 예비 특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게 보이면 그때 가서 문자로 빨리 특보를 냅니다. 이런 형태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얘기가 일부 기상청은 예보를 하라 했더니만 예보는 안 하고 중계방송만 하고 앉아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런 비등, 이런 특성이 있고 이번에 강원도도 보면은 이 정체선이 걸렸을 때 사방 200mm, 2km 범위 안에만 폭우가 확 쏟아지고 그걸 벗어난 지역은 비가 거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선대 위에서 비구름대가 메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이 규모가 다른 구름대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게 메조 감마 스케일이라는 거고 요거는 크기가 커도 5km 넘지 않습니다. 근데 걔가 어디에 발달할 것인가 하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비가 이렇게 스콜성 비가 많이 생깁니다. 이건 이제 일정한 시간대에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폭우가 확 쏟아지고 날이 화창 개이는 이런 비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쉽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작년, 올해 이상기후가 특히 심각한데 그 이유는 라니냐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라니냐 현상은 2020년 가을에 나타나가지고 2021년 여름, 그 다음에 2022년 보내고 내년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예상대로 간다면 내년 여름도 올해 못지않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릴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기후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대기적 온실개체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그래서 더 큰 이상기후가 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년 한 2, 3월 정도가 되면은 시베리아의 사하공화국 이쪽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 30도 넘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산불이 자연 발화로 산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땅에는 동토의 땅이니까 메탄이 얼음으로 존재를 하죠.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그래서 산불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메탄이 녹아가지고 이 산불에다가 천연가스를 막 공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를 태우니까 벌써 CO2가 올라가죠. 그 지구 온난화해서 온실기체를 대기중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대기중에 이산탄소를 늘리네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태웠으니까 이 나무들이 강화성을 못하겠죠.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강화성을 하는데 대기중에 있는 CO2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 기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상기후가 나타났을 때 방송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북극권 고온화로 인해 가지고 제트스트림이 어떻게 이게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극권 고온화가 중요한데 이 산불이 가서 연기가 북극권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북극권에 이 재가 내려앉겠죠. 그러면은 깨끗했던 얼음 위에 재가 내려앉아요. 그러면 시커머리해지겠죠. 그러면 태양 복사에너지가 여름 위에서 내려오면 이게 흡수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깨끗한 눈은 태양 빛이 내려오면은 한 85% 정도를 반사시키는데 거무튀튀한 것들은 한 절반 정도밖에 반수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북극권 고온화를 갖다가 굉장히 촉진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습니까 하면은 이 사하공학 같은 이제 북쪽 지방에 고온화 현상으로 생긴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산불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 산불이 나타나면 어떠냐? 이게 대기중 이산탄소도 늘리고 그 다음에 북극권을 고온화시켜가지고 더 심각한 기후변화,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 산불 났던 겁니다. 속초부터 해서 동해까지 산불이 안 난 곳이 없죠. 그래서 이게 산불이 싹 지나가면서 저 나무 절반 태우고 절반은 이렇게 남겨둔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게 얘기했죠.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금 지구 생태계는 빙하기 중에서 간빙기에 사는 것들이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대 우림도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생존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온도가 32.2도를 넘어가면 얘가 강합성을 못하고 기공을 닫는답니다. 그리고 기공을 닫으면 호흡을 해야 돼. 나무도 호흡할 때는 CO2를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58년도부터 대기 중에 이산탄소를 관측을 했는데 하와이에서 최근 오면 올수록 계속 가팔라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났던 2019년부터 봐도 이때 탄소 배출량이 인위적 탄소 배출량이 지구구 전체적으로 한 7% 줄었다 하거든요. 근데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은 2.7ppm. 그러니까 이때는 1.8, 이때 되면은 2ppm, 이때 가면 2.4ppm, 그리고 최근에 오면 2.7ppm으로 계속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적게 떼는데, CO2를 적게 배출했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왜 더 빠르게 증가할까? 하면 결국은 자연의 기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자연으로부터 탄소가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덜 제거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 이제 폭염, 가뭄, 식량위기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질 테고, 그 다음에 슈퍼태풍도 올 수가 있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필리핀을 덮쳤습니다. 수백만을 갖다 덮쳤는데, 이게 한 몇만 명 죽었죠. 그리고 이 태풍이 얼마나 강했던지 간에 수백만에 있는 필리핀 기상청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비가 얼마나 왔는지 공식 데이터가 없어. 이거는 미국 기상청에서 나중에 추정해 보니까 시속 한 350km가 넘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인 것이고, 모든 걸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거는 하기비스라는 2019년 9월 14일인가 일본을 덮쳐가지고 저쪽 북해도부터 해가지고 일본 끝까지 전국을 갖다 물바다에 빠뜨렸던 이런 슈퍼태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방 보여줬던 이 슈퍼태풍에 대해 가지고 이 얘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미국 기상청은 이 태풍이 한국으로 향한다고 관측하고 유럽 기상청은 일본으로 향한다고 관측해 두 기관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일본으로 갔죠.
그때 우리나라 언론 보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다행이다. 그리고 끝.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슈퍼 태풍이 이제 우리 시대에 언제 와도 놀랍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왔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항상 우리나라 언론은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마존 이것도 보면 얼마나 빨리 소식 내느냐. 우리나라 한반도에 75배 정도, 우리나라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75배 정도 되는데 이게 1분기 석 달 동안에 573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다. 22년에는 이거보다 거의 2배 정도 사라졌다. 대구 광역시 전체 면적이 800k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장래에 가면 2050년까지 가면 열대 우림의 65%,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무 종류 중에 58%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 한계점이 이런 거. 여기도 더워서 이제 나무가 못 살으니까 이 안데스 쪽으로 생물천이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멸종 위기에 우리가 확인된 종들 중에 한 85%가 다 여기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갈 곳이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해양 열파 얘기도 있고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이 되면 폭염인데 지금도 전 세계 인구 30%가 1년에 한 20일 정도는 폭염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온도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sek이 말 정도 되면 한 74% 정도가 전대간다. 그리고 이제 요새 낙동강 독성 녹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2019년도에 그 보스와나에서 야생 코끼리하고 독수리가 떼죽음을 하거든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독성 녹조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 3월 달에 나온 사이언스지인데 제목이 누가 최상위 포식자냐는 얘기입니다. 얘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독수리가 해안가에서 청어를 한 마리 낚아채고 있습니다. 이 청어가 어떤 건가 하면 자 이렇게 이제 영주댐 이런 데서 녹조가 발생하면 이게 낙동강을 흘러들고 낙동강에서 녹조가 다대포 앞바다로 갑니다. 원래 녹조가 너무 심해가지고 해수욕장 폐쇄하고 녹조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독성물질이 한뜩 갔겠죠. 이게 연안 쪽에 쭉 퍼집니다. 그러면 연안에 살고 있는 청어라든가 가을에 좋아하는 전어 이런 것들은 기수대에 살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여기에 노출이 되겠죠. 이거를 먹으면 이게 사람이 먹으면 사람 몸의 간을 손상시키고 동물이 먹으면 동물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오늘도 얘기가 별거 아니다는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 환경부 큰일입니다. 원전이 친환경이라 하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일회용 보존금지 하자 하니까 자영업자들한테 부담 줄까 싶어서 뭐 못한다 하지. 무슨 이런 환경부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죠? 정상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런 거 가지고 녹음 용수는 사급수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급수냐고. 이 정말 뻔뻔하게 이제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벼에 농축이 돼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저 쌀을 사 먹으면은 결국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왜 1.5도인가는 얘기했죠. 이게 식물 천이 속도 이것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온도가 변하면 씨앗을 북쪽으로 혹은 고緯도로 옮겨가야 되고 그걸 맞추려면 1.5도 시나리오를 맞춰야 된다. 그게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제가 쓴 책에 보면 이게 이제 바닷속에 있는 열수 생태계입니다. 심해에는 가면 먹이가 없기 때문에 생물들이 많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열수 바다 심해에 공극이 하나 있으면은 그 바닷물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수압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 공극 속으로 바닷물이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8km만 내려가면 그 밑에는 마그마이기 때문에 좀 내려가면은 엄청나게 뜨겁겠죠. 그래서 그 바닷물이 완전 전기로 변하는 거죠. 고온과학파에서. 그래 그게 공극 쪽으로 다시 딱 역류해서 올라오는 게 이 모습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열수가 올라올 때는 땅속으로 물이 들어갔으니까 주변에 미네랄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양질의 온천수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황을 먹이로 하는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게 증식하게 되고 그걸 먹이로 하는 작은 또 생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어마어마한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수돗물도 오래 쓰면은 옆에 뭐 자꾸 들어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돗 간이 막히듯이 이것도 보면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열수가 올라오니까
이게 공급을 자꾸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올라오면 이 공급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열수에서 올라오는 이 미네랄 성분이 뭘까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전에 산업혁명 하기 이전에 우리 이 지구상에는 인구가 3억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화석연료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빠글빠글 몰린 게 이제 75, 80억의 인구입니다. 근데 빨리 우리가 화석연료로부터 대안을 찾지 못하면 이것은 수명이 다 끝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대량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러브록이 가이아의 복수에서 2005년도에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대체에너지 빨리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구상에 생존할 수 있는 인구는 5억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예전에 얘기했던 거고 그게 이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더스 문명 얘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후공학, 이게 그 아열대 해역에 가서 철분을 뿌려주니까 이거에 sulfur한 것들이 다 증식하더라는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사용하면 환경 가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용하게 되면 석유, 천연가스와 달리 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니까 안 주니까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바람과 폭력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디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역 가치. 그 재생에너지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자의 유용, 지역의 세태 억제, 지역의 가능성 창조 이런 쪽으로 기여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이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생에너지만 나오면 싫어합니다. 태양광도 싫고 풍력도 싫고 광산도 지열도 싫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바로 이겁니다. 그 재생에너지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 중에 지역 가치를 갖다가 무시해버린 거죠. 이게 전라도 간척지. 근데 이게 100만 평이 넘잖아요. 이게 땅 주인은 300명이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평당 800원을 주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여기에 대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 SK, 하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 거강권을 발굴해가지고 가서 계약해오면 1,000원 주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땅 주인한테 킬로와트당 6,000원, 평당 6,000원 그것도 20년 장기 계약을 일시불로 돈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띠를 두르고 전농이 들고 일어나고 국회에 가서 막 야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여기 전라도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가면은 땅 주인이 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 부재지수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 농지에까지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농민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을 농촌에 와서 하면 그 이익금이 도시에, 시골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태양광 빨리 설치하고 최대기온을 만들겠다 얘기하니까 그 지역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바다 어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서해안에다가 저 신안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을 만들겠다. 50조를 투입하겠다. 대기업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그렇게 되면 이 연안 지역, 우리나라 해양 풍력 아니에요. 해양 풍력은 해안으로부터 30km 이상 나가가지고 저 먼바다 가서 만드는 게 해양 풍력이고 우리나라 풍력은 연안 풍력인 거죠. 그 연안 지대가 어디냐? 철새 도래지들의 터전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알을 넣고 어린 새끼를 키워야 되는 그 땅이 연안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 다 대기업이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거죠. 신안에 가면은 그 업체들이 이 농민들한테 쉐어를 줘가지고 뭐 상생형 태양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사탕발림입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쉐어를 10% 이상 못 주겠다고 나오거든. 약간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민들이 하객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못 꽂는다 하면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가 가져야 될 그 덕목을 갖다가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반대. 그 태양광 반대, 풍력 반대. 풍력도 하는 거 보십시오. 영양 이런 데 가면은 징그럽잖아요. 온 동네를 갖다가 풍력을 다 덮어버리고 그러다 저주파 소음 나오니까 지금들 못 살게 굴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면은 검찰에서 가지고 끌고 들어가지고 구속시켜버리고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그거 구해주는 척하면서 너 여기 다시는 반대운동 안 한다고 도장 찍어라.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만 나오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되고 시민들이 못 나서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이게 재생에너지 구매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전 세계 똑같아요. 2002년부터 이게 만들어졌는데 다른 나라는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처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RPS 제도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정가격제로 갔던 거죠. 그러다가 2012년이 되면은 놀라운 사실이 벌어져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고정가격제로 다 가는데 우리나라만 RPS로 딱 바꾸고 있습니다. 이명박씨가. 그러면 변동가격제가 왜 나쁜가 하는 걸 얘기해 줄게요. 저는 올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이분은 내년에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제일 비싸겠죠. 내년 되면 태양광 패널까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효율은 또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업을 시작할수록 가장 비싼 가격으로 가장 효율이 떨어진 재생 사업을 발전소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동가격제니까 내가 돈 비용을 많이 들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에 와서 경쟁 입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게 망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초기 이때도 보면 농민들이 투자했다가 이게 처음에는 렉 가격이 17만 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면 2, 3만 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못 맞추고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대기업들은 투자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근데 작은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100kW라든가 이렇게 작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형으로 만든 사람하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경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먼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한 그 당시는 수익이 나지만 몇 년 지나가지 않아서 후발주자들한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RPS 제도를 포기하고 다 FIT로 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RPS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때 가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주민이 주인되는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RPS 제도부터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다들 공감해요. 근데 아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꾸면 왜 일본이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 작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 10kW 이하가 거의 100만 개가 됩니다. 불과 한 몇 년 중에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되죠. 4, 5년 만에 10kW짜리가 100만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기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주인되는 것들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를 바꾸고 나니까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대규모로 기업형 발전소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제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보면은 태양광 사업 중에 한 90% 이상이 다 이런 형태입니다. 영농복합. 위에는 태양광 발전하고 밑에는 농사 짓고. 우리나라도 이 시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영남대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태양빛이 적게 들어와서 뭐 농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이 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포화 강압성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도록 이 패널 모듈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부족하면 식물들은 강화성 할 때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600나노메타 그 주황색 계열의 고빛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ED를 다는 거죠. LED를 달아가지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낀다든가 이렇게 할 때 LED 등을 비춰주면 식물들이 아주 매우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걸 하니까 생산량이 더 좋아지더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고, 이거 하고 나면 강풍 같은 거 불 때 바람은 피해를 적게 받겠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상업용으로는 안 됩니다. 농업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발전하면은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경지 좋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태양광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하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배전선로가 없잖아요. 배전선로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후변화 대응을 뭐 어쩌고 그동안 정부에서 많이 또 들었지만 그 밑에 베이스는 뭘 깔아놨는가 들여다보면은 거의 한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보여져 있죠. 이 시민들이 주인된 성대골 뭐 이런 그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반 줄이고 205 탄소 중립하고 하려고 하면은 요만큼 1인당 탄소를 배출하면 되는데 국민 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50% 이하 되는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낮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적어도 상위 10% 이상 수익을 얻는 이 부자들의 책임이라는 이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마다 이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하위 50%하고 상위 10% 사이에 탄소 배출량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 개인 차원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뭐든지 저탄소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주 시민들이 길거리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9.24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영국 멸종저항 이 사람들이 영국 의사당 앞에 가서 들어놓으면 이렇게 항의운동하고 이런 게 있죠. 그래 이거는 좀 이것만 해도 평화로운 시위이고 우리 언론에서 보면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무기도 들죠. 꽃갱이 이런 것도 들고 막 이래가지고 뚜리 부수겠다고 나서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너무나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즘 유럽 이런 데서는 청소년들이 기후 우울증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봐서 알겠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의 미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 생각하면 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우울증을 앓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금방 심각하게 들여다본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앓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좀 속속들이 제대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계 속의 한국이니까 전 세계인과 함께 가려고 하면 아플 땐 아프고 그래 아파야 또 우리도 가격 시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예, 기후위기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이론을 바탕으로 너무나 열강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